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때 발생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경찰이 무릎으로 찍어 눌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수천 명의 군중이 연일 미네아폴리스 도심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어젯밤 사건 발생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네아폴리스 제3지구 경찰서에 난입해 불을 질렀습니다. 성난 군중은 인근에 있는 타겟 등의 상점 유리창을 깨부수고 물건을 약탈했고 20여 개 타겟 지점이 문을 닫고 일부 상점은 약탈을 막기 위해 판자로 창문과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도심 전당포에서는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경찰은 전당포 주인이 약탈범에게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방화도 3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폭동은 미네소타주의 주도인 세인트폴로도 번졌는데요. 그러자 미네소타 주의회는 의원과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500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미네소타를 넘어 타주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는데 LA, 뉴욕을 비롯해 콜로라도주 덴버, 애리조나주 피닉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도 시위가 벌어져 경찰과 충돌에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네소타가 불타던 바로 그날 밤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는 또 다른 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3월 백인 경찰관 3명이 주택에 진입하면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가 살해된 사건 때문입니다. 시위대가 경찰차를 에워싸고 있는 동안 총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는데요. 루이스빌 경찰서는 이번 총기 난사로 7명이 부상당했고 2명은 수술을 위해 이송됐으며 5명은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어떤 경찰관도 무기를 배출하지 않았으며 이번 총기 난사는 군중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단이 된 테일러 사건은 경찰이 마약 사범을 수사하던 중에 테일러의 집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존재를 알린 다음 집으로 진입하다가 총에 맞았고 이에 응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정작 총격에 사망한 테일러는 26살의 응급의료대원이었고 그녀의 남편이 사건 직후 911로 전화해 누군가 집에 들어와 총을 쐈다고 신고한 기록이 나오면서 경찰 측 주장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일러의 집에서는 마약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10명까지 모임만 허용했던 것을 25명까지로 늘리고 술집과 나이트클럽 및 놀이공원을 다시 열게 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6월 1일 월요일부터 25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그보다 많은 인원이 모일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학교들이 여름 강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한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직원에 대한 선별, 입장자 수 제한, 정기 소독 등 39가지 조치를 충족할 경우 문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놀이공원도 여타 제한 사항들을 준수하면 6월 12일부터 봉쇄령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연장은 계속해서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65세 이상의 연장자들과 의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6월 12일까지 자택 대피령을 지켜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들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발행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현행 법 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최근 들어 홍콩 내 이민 서비스 전문 업체 등에는 해외 이민을 문의하는 홍콩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홍콩의 경제통상부문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에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추락하고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자유와 인권 등의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민을 떠나는 홍콩인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민 서비스 업계는 홍콩 보안법 제정 후 하루 만에 이민 문의가 10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만으로 이주하거나 유학하려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영국은 1997년 홍콩 반환 전 영국 정부가 발급한 비엔오 여권을 보유한 홍콩인 31만 4천여 명에 대해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책임 공방과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가 군사, 금융, 기술, 교육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중국이 홍콩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28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법무부는 25억 달러 규모의 북한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은행 관계자 5명을 포함한 3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나친 AI 규제가 자국 내 혁신을 방해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그동안 가입을 거부해온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협의체에 가입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이들의 비자를 취소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0일 언차이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으로 문을 닫았다가 4달 영업을 재개하는 네덜란드의 한 식당에서 로봇 웨이트리스 실험에 나선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남서부 제일란트주의 해안도시 레네서에 있는 한 아시아 식당 로열 팰리스 주인 사오승 후는 지난해 가을 중국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웨이터를 보고 본인의 식당에도 로봇 2대를 들여왔습니다. 로봇은 미리 프로그램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고객을 맞고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고 손님이 사용한 잔과 그릇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국면에서 로봇은 직원과 고객 간 접촉을 추가로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도입됩니다. 간 기능 이상, 구토, 호흡 부전 등 부작용 논란이 있었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약물 사용의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신청할 계획이고 동시에 적용 대상, 투약 기간 등을 포함한 사용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약품의 수입이 적절한지 살펴보는데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는 어제 방대본에 이 약물이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렘데시비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약물이 실제로 쓰이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약품 확보는 제약사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이 약품에 대한 공급이나 생산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확보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29일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등이 그 이유입니다.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이복 형제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 당선인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진 유산은 감정가액 약 32억 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아있는 노벨 평화상금 8억 원입니다. 김홍업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김 당선인의 명의로 된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김홍걸 당선인 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김홍업 이사장 측은 이희호 여사 유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기로 한 삼형제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재단으로 가야 할 돈을 김홍걸 당선인이 가로챈 것이라며 재단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걸 당선인 측은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기 2년 전에 만든 이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자신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